당신은 재정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다. 잔고는 비슷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진척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할 5가지 금융다짐을 끝까지 들어라. 이건 새해 각오가 아니라 인생 흐름을 바꾸는 설계도다. 나는 범증이고 아래 내용은 여러 자료와 내 경험을 갈아 넣어 정리했다. 틀린 부분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지적해라. 몇 년간 경제 역사를 파다 보니 하나는 분명해졌다. 언젠가 잘 되겠지 라고 막연히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전략 목표 없이 돈과 싸우는 건 무장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과 같다. 결과는 뻔하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올해는 돈 좀 모아야지. 하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모을지 없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나도 통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목표가 흐릿하면 측정이 안 되고 측정이 안 되면 실행이 없고 실행이 없으면 재정은 평생 제자리다. 그래서 첫 번째 다짐은 바로 SMART 목표 설정이다. 대기업, CEO, 투자자들이 실제로 쓰는 방식이다. 1. 스마트 목표로 돈 다루는 사고방식을 갈아엎어라. 스마트는 5단어의 앞글자다. S. 스페시픽, 구체적일 것. 부자 되고 싶다. 돈 좀 모아야지는 목표가 아니다. 올해 연말까지 순수저축 100만 원처럼 액수와 기한이 박혀 있어야 한다. 열심히, 최대한, 언젠가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소원이다. M. measurable, 측정 가능할 것. 연말까지 100만 원이면 12개월 기준 대략 월 80만, 90만 원이다. 이번 달 50만 원만 모았다면 지금 속도로는 실패라는 걸 즉시 알 수 있다. 반대로 100만 원을 모았다면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표가 있어야 중간 점검과 수정이 가능하다. A. achievable, 달성 가능할 것. 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모으겠다는 건 자학이다. 목표는 도전적일 수는 있어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면 인간은 중간에 포기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목표에만 끝까지 매달린다. R. relevant, 지금 상황과 맞을 것.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는데 주식으로 한방 노리겠다는 건 순서가 틀렸다. 당신의 첫 목표는 2025년 10월까지 연 10% 이상 고금리 부채 전액 상환, 같이 현 상황과 맞는 것이어야 한다. 빚부터 정리하고 나서야 저축 투자가 의미를 가진다. 상황과 안 맞는 목표는 현실 도피일 뿐이다. T. 타임 바운드, 기한이 있을 것. 언젠가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저축통장 잔액 1,000만 원처럼 날짜를 박아라. 데드라인이 없으면 인간은 무한정 미룬다. 기한이 생기는 순간 시간은 자원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그 압박이 행동을 만든다. 스마트로 목표를 세우면 막연한 다짐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뀐다. 하지만 목표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 측정 도구가 없으면 스마트도 폼나는 구호로 끝난다. 두 번째, 숫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은 감으로 떠돈다. 많은 사람이 공책 가계부를 시작했다가 2주 만에 던진다. 귀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 기록 도구를 써야 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자산관리 앱, 은행 카드사 제공 가계부 기능. 이런 것들은 수입 지출을 자동으로 모아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돈을 당신의 병사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금융 전쟁터의 장수다. 스마트 목표, 전쟁 전략. 스프레드시트 자산관리 앱, 전쟁 지도. 지도 없이 싸우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스스로는 나 꽤 아끼는데 라고 느껴도 데이터를 보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전쟁에서 지금 전세가 어떤지 모르면 결국 지게 되어 있다. 친구 T의 사례를 보자. 2023년 초 T는 말했다. 연말까지 돈 좀 모으고 싶어. 숫자가 없으니 방향이 없다. 결과는 늘 같았다. 월급날마다 카드값 메우고 연말 통장 잔액 0원. 그 다음에 T는 이렇게 바꿨다. 연말까지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저축이라는 스마트 목표 설정. 구글 시트의 수입, 지출 전부. 기록 결과는 목표 1,200만 원을 채우고도 200만 원이 더 남았다. 그 돈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다. 바뀐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생각 방식과 기록 습관, 딱 2가지다. 3. 두 번째 다짐.
똑똑하게 쓰기. 나는 직장인, 자영업자, 자산가까지 다양하게 만나봤다. 공통점 하나. 돈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보다 숫자로 소비한다. 항상 빠듯한 사람일수록 감정에 끌려 쓴다. 우리는 물건 앞에서 자주 이렇게 속삭인다. 그냥 사, 예쁘잖아. 인생 한 번뿐이잖아.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가 아니라 기분 때문에 산다. 결제 버튼 누를 때의 쾌감은 몇 초, 말일에 잔액 볼 때의 현타는 오래 간다. 나도 예전엔 늘 이랬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 은행 앱을 열어보면 답은 항상 같았다. 하루 2번 배달 앱, 세일이라고 운동화 주문, 멀쩡한 키보드 있는데 30에서 40만 원짜리 기계식 또 사고, 1만 5천 원짜리도 충분한데 괜히 좋은 거 산다고 돈을 태웠다. 많은 사람이 가난한 주된 이유는 연봉이 낮아서가 아니라 버는 만큼 혹은 그 이상 쓰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똑똑한 소비일까? 1.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라. 무언가 사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거 진짜 필요해? 대답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예쁘긴 하네. 라면 그건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다. 이 질문 하나만 습관화해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2. 50, 30, 20 법칙으로 기본 구조를 잡아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룰이다. 수입의 50% 필수 지출, 집세, 식비, 교통비, 보험, 공과금 등. 30% 원하는 것, 옷, 취미, OTT, 여행, 새 전자기기 등. 20% 저축, 투자. 이 20%가 없으면 평생 일해서 고지서만 내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이 튀어오를 발판이 없다. 20%가 벅차면 10%에서 시작해 15%, 20%로 올려라. 핵심은 순서다. 남는 돈으로 저축 투자하자. 평생 안 모임.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쓴다. 자산이 쌓이기 시작.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 투자 금액부터 옮겨라. 그리고 남은 돈 안에서 쓰는 거다. 3. 충동 구매를 자르는 가장 쉬운 습관. 24시간 보류. 지금 당장 없다고 큰일 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24시간 보류해라. 새 휴대폰, 운동화, 옷, 액세서리. 사고 싶어도 일단 장바구니에만 넣고 다음날까지 기다려라. 그 하루 동안 계속 물어봐라. 이거 안 사면 내 삶이 진짜 불편해지나? 대부분 다음 날이 되면 안다. 그 물건은 잠깐의 흥분이었을 뿐 인생의 필수는 아니었다는 걸. 그래도 너무 사고 싶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1. 그 물건 가격만큼을 먼저 저축 계좌에 옮긴다. 2. 한 달을 그냥 산다. 3. 한 달 뒤에도 계속 떠오르면 그때 사라. 4. 한 달 동안 잊고 살았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매달 이런 충동 지출에서 20만 원만 줄여 저축 투자로 돌려도 1년이면 240만 원이다. 이걸 몇 년간 복리로 굴리면 결과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 버는 대로 모두 소비, 저축 투자 0원. B. 40만 원 저축, 30만 원 투자, 나머지만 소비. 5년 뒤 A는 여전히 통장 바닥이다. B는 단순 합계만 해도 300만 원 이상이 쌓인다.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이게 소비 규율의 힘이다. 앞으로 번개 세일, 한정 수량, 품절 임박을 보게 되면 결제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게 진짜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감정이 잠깐 요동치는 건가? 4. 세 번째 다짐.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라. 저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저축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게 조용히 털리는 중이다.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는데 노후에 보니 원룸 하나 사기도 빠듯한 경우가 많다. 돈을 일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쌓아만 돈 대가다. 그래서 세 번째 다짐은 투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라 하면 주식, 부동산, 코인, 금 정도만 떠올린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각 자산의 성격을 이해해 분산하라. 구조를 모르고 뛰어들면 투자는 금방 도박으로 변한다. 1. 투자는 운이 아니라 지식과 규율의 싸움이다. 워런 버핏은 80년대 코카콜라를 싸게 사서 지금은 그 한 종목으로만도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 그는 당시 유엔주 대신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브랜드가 강한 회사를 골랐다. 메시지는 단순하다. 유행이 아니라 장기 가치에 투자하라.
그리고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자산에 몰빵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터진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인 폭락 때 한 종목, 한 자산에 올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라. 2.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의 기본.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섞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을 노리고 일부는 주식, 안정성을 위해 일부는 부동산, 직접 투자든 리츠든, 변동성 방어용으로 일부는 금. 코인은 정말 감당 가능하다면 전체 자산의 5% 이내 정도로만. 개별 종목이 부담되면 지수 추종 ETF만으로도 충분히 분산 투자가 된다.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국내 ETF, 해외 주식 계좌 하나만 있어도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 복리의 힘은 돈 플러스 수익률 플러스 시간의 조합이다. 이 셋 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저축액과 시작 시점뿐이다. 3. 복리는 금융의 기적이다. 복리는 오늘의 작은 돈이 시간을 만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자로 벌고 모르는 사람은 이자로 턴다. 나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다. 돈 좀 모이면 그때 투자 공부해야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막상 큰 돈이 생겨도 두려워서 제대로 못 굴린다. 수백 수천만 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액이라도 바로 시작해라. 조금씩 직접 해보고 실수도 겪어보고 그 과정에서 투자 감각과 멘탈을 같이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ETF에 투자한 사람은 지금 수억 원대 자산을 바라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예금에만 넣은 사람은 이자 수백만 원 받았을까 말까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 인내의 게임이다.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일은 복권 말고 거의 없다. 시장은 오르내리지만 괜찮은 자산을 골라 오랜 시간 들고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비트코인의 예를 보자. 2013년 개당 100달러쯤 할 때 대부분 사람은 비웃었다. 저게 뭔 가짜 돈이야. 하지만 몇 년 뒤 6만 달러까지 갔다. 초기에 사서 몇 년 동안 안 팔고 버틴 사람은 수십, 수백 배 수익을 봤다. 반대로 조금 올랐다가 조정이 오자 겁먹고 팔아버린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거다. 그래서 투자는 지식뿐 아니라 멘탈과 인내력을 같이 요구한다. 앞으로도 내 돈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관리하고 싶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단, 찍기가 아니라 공부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는 투자여야 한다. 돈을 일하게 만들지 못하면 평생 내가 돈 밑에서 일한다. 5번째 다진. 빚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만들어라. 빚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레버리지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이자 지옥이 된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고금리 대출에 쫓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파괴력을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20% 이자에 1억 원 대출이 있다고 하자. 아무 대책 없이 몇 년을 보내면 이자만으로도 원금이 2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 그럼 빚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1.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끊어라. 물을 담는 양동이에 제일 큰 구멍이 고금리 대출과 카드 빚이다.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자로 다 새나간다. 빚을 갚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2가지다. 1. 스노우볼 방식. 잔액이 가장 작은 빚부터 갚는다. 하나 끝냈다는 성취감을 빨리 느끼기 좋아 동기 유지에 유리하다. 2. 에벌렌치 방식.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갚는다. 전체 이자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인다. 초반 모멘텀이 필요하면 스노우볼,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에벌렌치. 어느 방식을 택해도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 자체를 낮추는 시도를 해라. 상환 계획만 짜지 말고 이자율을 낮추려고도 움직여야 한다. 거래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하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상환 기간, 방식 조정 요청하기. 신용 점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가장 최악의 결과는 거절일 뿐이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도움받을 가능성은 0이다. 기억해야 할 것. 빚 그 자체는 절대 악이 아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빚은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범위를 벗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 6번째 다짐. 아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벌어라.
마지막으로 재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수입을 키우는 것이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평생 조금 덜 쓰기만 생각하면 근근히 생존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고 싶다면 핵심은 지출 컷이 아니라 수입 증대 전략이다. 냉정하게 말해 저축만으론 부자가 되기 어렵다. 저축은 지금 삶의 수준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게 도울 뿐 재정적 도약을 만들지는 못한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비싼 집을 사거나 가족과 더 자주 여행 다니고 매일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라면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아낄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벌 수 있나다. 돈이라는 강을 작은 배로 건너는 걸 상상해보자. 배에 구멍이 나 있으면 절약은 그저 물을 퍼내며 가라앉지 않으려고 버티는 일이다. 구멍을 막는 건 필수지만 배를 더 크고 튼튼하게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강가 근처만 맴돌 뿐 바다로 나갈 수 없다. 바다로 나가려면 더 강한 엔진, 즉, 더 큰 수입이 필요하다. 1. 더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안 하던 걸 배워라. 지금까지 못 가졌던 것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야 한다. 수입을 올리려면 기술과 역량이 같이 올라야 한다. 일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번다. 역사를 보면 각 산업혁명 때마다 새로운 부자 계층이 등장했다. 기계가 노동을 대체했을 때 기계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 가치가 생겼다. 인터넷이 폭발했을 때 개발자, 디자이너, 온라인 마케터가 큰 돈을 벌었다. 지금은 AI 자동화 시대, R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다음 승자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다. 챗 GPT 같은 RI 도구 활용, 엑셀, 파이썬 등 데이터 처리 기본, 영어 같은 외국어, 글쓰기, 말하기, 협상, 시간 관리 같은 소프트 스킬. 이 정도만 익혀도 회사에서의 몸값이 달라지고 부업 기회도 훨씬 많아진다. 예를 들어 엑셀, 파워포인트, 자동화 도구를 익혀 이 사람과 일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는 인식을 만들어라. 인스타 같은 온라인 채널과 기본적인 마케팅 브랜딩을 공부해라. 같은 시간 일해도 능력과 도구에 따라 수입의 레벨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지금 당장 세워야 할 5가지 금융다짐이다. 1. 스마트 목표로 돈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숫자와 기록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3.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똑똑하게 쓰고 4. 저축에만 머물지 말고 투자로 돈을 일하게 만들고 5. 빚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다루고 6. 아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1년, 3년, 5년 뒤의 재정 상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 있을 거다.